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소문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를 낸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송금이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과세가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 속 사례 10가지로 비과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을 쉽고 또렷하게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에 맞는 지출과 직접 납부, 원칙, 관계별 10년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 신고가 필요할 때 석 달 내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첫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록금은 학교로 바로 납부하면 가장 분명합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를 맞는다는 소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식 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고 개인 간 소액 이체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감시해 과세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요? 최근 세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분석 도구로 쓰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걸 개인의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로 오해한 겁니다. 실제로는 축적된 조사 사례를 학습해 재무제표나 회계자료에서 탄로 의심 패턴을 찾는 분석에 가깝고 개인 간 소액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리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치료비 등은 비과세로 봅니다. 쉽게 말해 자녀의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병원비 같은 비용을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국세청 안내에도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비과세일까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 있을 것. 둘째,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됐을 것. 부모가 학교에 바로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병원에 바로 병원비를 내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으로 돌리거나 주식과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증여재산 공제라에서 10년 동안 누적해서 빼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나 부모 등 직계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계산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여 이력이 있으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회통념에 맞는 지출인지,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했는지, 그리고 10년 합산 공제 한도 안에서 관리되는지입니다. 이제 실제 생활과 가까운 10가지 장면으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각 장면이 끝날 때마다 핵심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개강을 앞둔 딸이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옵니다. 어머니는 딸 통장으로 보내지 않고 학교 계좌로 바로 5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는 비과세 취지에 맞습니다. 교육비이고 해당 기관에 직접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등록금은 학교로 직접 납부하면 안전선입니다. 둘째, 자취 중인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냅니다. 아들은 그중 절반을 적금으로 돌립니다. 생활비가 자산 형성으로 전환되면 과세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목이 생활비라도 실제 쓰임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부모가 7천만 원을 보탭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남은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 구간의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전세자금은 공제부터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넷째, 초등학생 손자에게 조부모가 3천만 원을 보냅니다. 미성년 공제는 10년 2천만 원입니다. 초과된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세대가 한 칸 건너뛰는 증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생략에 해당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손주 증여는 공제와 세대 생략 할증을 함께 점검합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을 보냅니다. 직계 가족 간에도 증여 개념은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의 생활비라면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만 누계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직계간 송금은 10년 누계를 가계부처럼 기록합니다. 여섯째, 응급 상황으로 자녀, 계좌에 병원비를 먼저 보냅니다. 자녀가 병원에 납부합니다. 가능하면 병원 계좌에 바로 납부하는 편이 더 깔끔합니다. 부득이하게 간접 경로를 택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메모를 충분히 남겨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핵심 정리. 직접 납부가 증빙의 최단 거리입니다. 일곱째, 설 명절에 세뱃돈을 주고받고 졸업 축하로 3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런 경조금과 축하금은 통상적인 범위라면 비과세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이 돈이 장기 적금으로 이동해 자산 형성의 수단이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액 경조금은 OK. 적립과 투전하는 주의합니다. 여덟째, 아들이 창업 준비로 1억 원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상황과 이자 지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의적인 이자, 이체와 원금 상환 내역이 핵심입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의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차용은 서류보다 실지급이 승부입니다. 아홉째, 맞벌이 부부가 공동 투자 전에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을 옮겨 정산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누적 6억 원입니다. 공제 범위 아니면 세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이동의 사유와 흐름을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면 이후 설명이 수월합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 증여는 6억 공제와 누적 관리가 포인트입니다. 열째, 동생이 급히 자금이 필요해 1,500만 원을 보냅니다.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의 공제는 10년 누적 1천만 원입니다. 초과된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구간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석 달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형제간은 1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공통 원칙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사회통념에 맞는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등록금과 병원비, 임대료와 기숙사비. 이런 비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가장 분명합니다. 둘째입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합니다. 적금, 주식,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증여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입니다. 10년 누적 공제를 관계별로 기억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직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누적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넷째입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정리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불필요한 가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실제 거래가 핵심입니다. 차용증만으로 끝내지 말고 정기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가족 간 송금은 모두 과세가 아닙니다. 사회통념과 직접 지출, 관계별 10년 공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사라집니다. 이제 두 가지 규칙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규칙입니다. 둘째는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산은 기준을 넘을 때만, 계산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먼저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장면 하나입니다. 3년 전에 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버지에게 9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과거 금액의 합계는 600만 원입니다. 합산 기준인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과거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600만 원과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장면 둘입니다. 6년 전에 어머니에게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어머니에게 8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과거 금액의 합계가 이미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과거 1,200만 원을 현재 800만 원과 합산해 2,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더라도 성인 자녀의 10년 공제 한도 5,000만 원 안에 있으면 과세 표준이 생기지 않아 세금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합산이 되어도 공제 범위 아니면 세금이 0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면 셋입니다. 4년 전에 3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 3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과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므로 이번 계산에서 과거 3천만 원을 더합니다. 합계는 6천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1천만 원입니다. 이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1천만 원 구간은 10%입니다. 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동일인 범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두 분을 묶어서 동일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액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10년 합산 계산해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분에게서 과거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른 한 분에게서 받는 이번 증여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구간은 5단계입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에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바로 예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산 예 하나입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 원입니다. 첫 구간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계산 예 둘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구간입니다.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20%는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뺍니다. 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계산 예 셋입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입니다. 세 번째 구간입니다. 세율 30%를 적용합니다. 6억 원의 30%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뺍니다. 세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첫 단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과거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계산에 합산합니다. 부모가 증여자인 경우에는 두 분을 묶어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단계,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10년 누적으로 관리합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직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입니다. 셋째 단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인공지능 활용은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재무자료에서 이상 신호를 찾아내는 분석 도구에 가깝습니다. 추적된 조사 사례와 통계 패턴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걸러내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간 소액 이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액 송금이나 일상적인 용돈 거래를 감시한다는 소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짜뉴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자동 감시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회계 자료와 재무제표 같은 구조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탄로 의심 패턴을 찾는 데 쓰입니다. 즉 사람 대신 전표를 뒤지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 공무원이 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가 전제됩니다. 여기서 생활 팁 3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병원비는 가능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송금이 오갈 때는 이체 메모에 용도를 남깁니다. 셋째,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간단히 보관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탄로 의심을 거르는 필터에 가깝고 가족 간 소액 이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빠르게 정리. 질문 하나 매달 50만 원씩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과세가 되나요? 핵심은 사용처와 누적입니다. 생활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적금과 주식 같은 자산 형성으로 전환되면 증여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이 돈이 실제로 생활비였는지, 반복 송금의 10년 누계는 얼마인지,
적립과 투자로 돌린 흔적은 없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 예로 한 달 50만 원을 12달 보냈다면 연간 60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 소지가 낮고 적금으로 돌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둘,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동일한가요? 원칙은 같습니다. 직계 가족 간에도 증여 개념이 적용되며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생활비로 실제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비과세 취지와 부합하고 누적 관리를 가계부처럼 해두면 안전합니다.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명확한 비용은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필요시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 전표만 보관해도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질문 세, 큰 금액을 일시에 지원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관계별 10년 공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직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둘째, 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셋째,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넷째,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도 검토합니다. 전세자금처럼 목적이 뚜렷한 지원은 이 흐름으로 계산하면 깔끔합니다. 질문 네,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방식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구간은 5단계입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원 이하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30%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40%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면 20%를 곱해 3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입니다. 숫자는 달라도 계산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질문 5, 10년 합산은 언제부터 잡히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증여율을 거슬러 올라가 10년 동안 확인합니다. 과거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계산에 합산합니다. 부모가 증여자인 경우에는 두 분의 금액을 묶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여 이력은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산이 이루어져도 관계별 10년 공제 안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아 세금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자주 묻는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진짜 차용이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흐름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상이나 과도하게 낮은 이자는 이익 상당액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자 이체 일정표와 상환 캘린더를 미리 만들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자동 과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둘째, 비과세의 기준은 사회통념과 직접 지출입니다. 교육비와 병원비, 그리고 임대료 같은 비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가장 분명합니다. 셋째, 관계별 10년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 그리고 석 달 내 신고 기한만 지키면 대부분의 오해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장된 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정리한 기준만 기억하시면 가족 간 송금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표준 계산 예시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